요즘 부동산 시장 자체가 혼란스러운 정도를 지나서 조금 완화되고 있다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죠. 자, 이번 주 시장 분위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 대책 약발 끝. 아파트 6주 만에 다시 낙폭 확대. 첫 번째 기사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 뉴스 기사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언급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뉴스 기사 그 자체를 가지고 실제 사실인 양 받아들이지 마라. 그 뉴스 기사가 추세상 어떻게 계속 이어져 가느냐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3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2월 16일이니까 한 4, 5주 정도 지난 상태. 자, 그러니까 6주 만에 다시 낙폭이 확대된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다양한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정말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낙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흔히 말하는 숨고르기라고 하죠. 사람들이 금매를 잡으려고 들어와서 거래가 잘 되는 가운데에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거래되면서 조금 주춤해지는 상황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금매물이 거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낙폭이 확대되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목만 보고 시장을 판단하지 말고요. 자, 6주 만에 다시 낙폭 확대, 5주 동안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낙폭이 다시 발생을 했다면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는 충분히 좀 더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을 해봐야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제목만 보면은 시장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낙폭 확대라고 하는 부분은 기자님께서 적은 어떤 내용이고 그다음에 조금 보수적으로 나오는 한국감정원 쪽에서 나온 자료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 한두 주 정도로 시장 분위기를 좀 더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밑에는 조금 다른 기사가 나오고 있죠. 1.3 대책 효과 모락모락. 저 위에서는 약발 끝이라고 나오는데 밑에서는 모락모락. 도대체 이 신문 기사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보고 어떻게 판단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원래 이런 기사들 위주로 넘쳐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보는 데 있어서 한두 가지 편향된 기사를 보지 말고 추세를 봐라. 지난 한 4, 5주 정도 계속해서 오르고 어떤 기사에서는 6주 만에 낙폭 확대됐다고 하지만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한 달 새 거래건이 20건 정도 거래됐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울부동산 광장인가요? 그 거래량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실거래가 조회를 해봐도 그렇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은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거의 1년간 거래량이 한 70몇 건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달 새 20건 정도가 거래됐다. 이걸 가지고 분위기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그 위의 기사가 맞는 거냐. 아직까지는 판단을 유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거와 연속성상에서 기사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 달 만에 거래량이 2배, 서울 아파트 금매 사라진다. 제가 지난 10월, 11월부터 거래량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씩 언급했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시장에서 분위기가 나빠졌을 때는 계속해서 나빠진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진짜 그 이후에 시장 분위기의 전환 또는 정부 규제 완화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거래량이 변동폭이 발생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석 달 만에 거래량이 2배가 발생했다? 사실상 바닥을 찍은 게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정도까지가 거래량이 최악이었었고요. 11월, 12월, 그리고 1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1월 현재 기준으로도 계속 지금 2월 기준으로 거래량이 보고가 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서울 아파트 금매는 사라지고 있는 것이 맞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시장 분위기 역시도 첫 번째 기사에서는 뭐 분위기가 안 좋은 것처럼 나왔지만 일단 1.3 대책의 효과는 분명히 문제없이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것 같고요. 이것들이 주변으로 번져나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실거주 또는 투자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성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주택자분들은 여전히 제 입장에서는 스탠스를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는 봐라. 시장을 보게 되면은 정말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때가 바닥이었다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를 지난 몇 개월 동안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은 너무 큰 고민보다는 지금 현재 나오는 급매물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죠. 그런 쪽에서 하나씩 단계별로 상급지로 이동하는 쪽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실수요자분들이 지금 어쨌든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대 5억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례적인 흥행이다. 글쎄요. 이게 이례적인 흥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건지
그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벌써 10조가 넘겼다. 물론 대환대출로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신규 주택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셨겠죠. 중요한 거는 이 특례보금자리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9억 이하의 아파트, 당연히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일부가 움직이는 것은 9억 이하의 아파트들 중에서 입지가 좋은 곳들이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지금 몇 개월 동안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흔히 말하는 강남 재건축이라든지 입지가 좋은 몇 군데 지역들이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는 9억 이하에 나름대로 금매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만한 물건들이 움직이고 있다. 벌써 10조가 넘겼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분위기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근데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올라간다 만다의 문제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외부 환경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내부 환경보다는 외부 환경을 좀 봐야겠죠. 미국의 금리라든지 뭐 얼마 전에도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낙폭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한 번쯤은 조금 지켜볼 상황이면 틀림이 없다. 하지만 밑에 있는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8.4, 계약률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계약률 100%라고 나오죠. 1.3 대책이 둔촌주공 살리기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둔촌주공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관심을 보이게끔 만들었는데 8.4의 계약률이 100%다. 사실상 주변과 비교해서 가격은 싸지만 일반인들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뭐 그러면 또 나머지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윤석열표 첫 공공 분양이 1만 5천 명 몰렸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들, 실소자들은 언제든지 기회가 되거나 가격이 싸거나 그러면 움직이려고 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끔 질문하시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침체장에는 진짜 거래가 될까요? 그런데 침체장에 거래가 될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침체장에도 분명히 거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봤고요. 물론 상승장처럼 많이 거래가 되지는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침체장 때는 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해서 싼 것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솔솔치 않게 거래가 되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래가 되지 않느냐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어쨌든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둔촌주공도 계약률이 8.4 기준으로 100% 나왔고 공공분양에도 1만 5천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분위기라고 한다면 이러한 실수요자들의 분위기는 그게 침체장이든 아니든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침체장에 거래가 되냐 안 되냐 또는 침체장이냐 상승장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고 제가 아마 작년 중반부터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앞으로 10년간 급매물의 투자 시장이 급매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와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보시면 급매물이라고 하는 것들만 거래되고 급매물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일종의 경매도 급매물 싸게 살 수 있는 급매물 약간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기존의 투자 방법에서 급매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는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2주택자 규제 지역 LTV 40%까지 주담대 규제 더 풀린다 이런 상황에서 어때요? 하방을 다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겠죠. 미분양이 쌓이는데 분양권 시장 괜찮을까라고 하는 제목과 같이 맞물리는 내용 이 중에 하나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본형 건축비 1.1% 올라, 그러니까 분양가 상승 압력이 여전하다. 여러분들 신문기사 보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가격이 올랐고 급등했고 그다음에 금리도 올랐고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기본형 건축비가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 결국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는 올라간다는 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좀 애매한 상황이 또 기사가 나온단 말이죠. 미분양이 쌓이는데 분양가가 뛴다? 청약 한파 부채질 우려하게 되면 청약도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자 그런데 또 누군가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집을 지금 당장 사야 된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양가 상승한다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변함이 없어요. 자, 문제는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처를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좀 이따가 제가 예전 사례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분양가가 올라갔던 시기도 2007년, 2008년 역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건설사들이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를 좀 올려주는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지금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2008, 9년, 7, 8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지만 분양가가 오르니까 아무데나 그냥 집을 사야 될 것처럼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자신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세게 얘기했죠. 자, 왜 그러냐면 건축비가 올라서 분양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 결국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아우성치는 건설사들의 상황을 보고 만들어주는 상황이죠, 정부가. 그러면 이때의 그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2007, 8년에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왔던 기사 저랑 같이 얘기를 했었지만 2023년 지금 현재 미분양의 개수는 약 7만 가구 정도로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에도 미분양이 약 한 7, 8만 가구에서 16만 가구인가요? 단 1, 2년 사이에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됐던 적이 있었었죠. 자, 이때도 분명히 미분양이 쌓이고 있었고요. 이때 재밌는 현상이 2007년 9월이었을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하고 그러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분양가를 올릴 수 없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전매 제한이 10년.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중대형 아파트는 분양가를 올릴 수가 있었고 전매가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졌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비싸더라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시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드는 청라지구 같은 경우도 중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이 10년이 걸렸었고 중대형 아파트는 전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로 가능한 바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대형 아파트에 들어갔지만 문제는 분양가가 높았다는 거죠. 결국 이 시기에도 분양가뿐만 아니라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조금 꺾이고 좋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물건들은 점점점 물량이 늘어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고분양가라고 하는 물건들을 가지고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분양권 시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분양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분양권 투자를 많이 해봤고 실수도 많이 해봤던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미분양이 해소되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그런데 마음이 급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그 청라지구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새로 생겼던 그런 어떤 미래 가치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당시에 완판도 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미분양이 결국 해소가 되는 그 순간까지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더더구나 가격이 높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분양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뭐 예전에 음마아파트가 얼마였고 지금 얼마였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분양가가 오르는 가운데서 결국에는 무슨 현상으로 이어질 거냐? 미분양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몇몇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고분양가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대상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금 주춤주춤하면서 이 미분양이라는 것 때문에 그 움직임이 주춤주춤해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미분양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물건들이 3년 후에 입주할 때는 여전히 고분양가였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비싼 아파트라서 피가 붙지 못해서 낭패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양권 투자 시장이라고 하는 그 상품은요. 상승장 전반이냐 그러니까 초반이냐 후반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미분양의 증가 추세냐 감소 추세냐라고 하는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오르더라도 아마 몇몇 지역들은 분양가 올리고 난 다음에 완판되지 못하고 미분양이 증가하게 될 거고요. 미분양이 증가하게 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다. 그다음에 건설사들 기타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상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매 제한이라든지 양도세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고 난 상태에서 움직여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또 양도세 완화되면 또 바로 움직이는 것처럼 또 착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양도세 완화하고 난 다음에 미분양이 줄어드는 추세를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들을 지금 하나도 보지 못한 상황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도 보지 못한 상황인데 지난 몇 년간 상승장의 기분으로 분양권 시장으로 돈 많이 벌었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겠다.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실패를 해봤던 경험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미분양이 쌓이는 상황에서는 분양권 시장을 선별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긴 한데 그것들을 단타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낭패를 겪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꾸준히 거주한다면 그거는 괜찮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때 미분양 났던 물건들 반포자이라든지 그렇죠? 레미안 퍼스티지인가요? 뭐 약간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입지가 좋은 것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겠지만 아마 돈이 부족한 분들은 자꾸 외곽 쪽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거다. 하지만 그런 경우들은 미분양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까지는 되게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분양가는 오르게 될 수밖에 없고 청약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미분양이 감소되는 상황이 시장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움직여서 들어가는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지 아무 때나 내가 옛날에 분양권 투자로 돈 벌었어 라고 해서 들어가는 그런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역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그 당시 경제자유구역 중에 하나였던 송도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와 연장선상에 있는 영종도, 그 다음에 청라 이런 곳들이 2007년, 2008년도에 분양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많았죠. 다른 것들은 분양가가 굉장히 높았고 좀 미분양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지만 그런 동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움직였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그 당시에 굉장히 낭패를 겪었던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한두 개 물렸던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양권 투자 시장이든 기타 미분양 투자든 기타 무슨 재건축 재개발 투자든 항상 보면은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투자 상품이 굉장히 적용이 잘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미분양에 쌓인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분양권 투자 시장으로서는 솔직히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해요. 커피님이 첫 번째 질문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선착순 분양 무작위 순번 200번대 받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부터 계약을 시작하는데요. 계약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아서 4천만 원 정도 손해가 생깁니다. 실거주 필요 없고 투자 관점에서 신청했고요. 4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 질문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거주 필요 없이 투자 관점에서 선착순 분양을 받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철산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광명시가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당연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라는 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선착순 분양을 한다. 일단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쪽에 집중해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가 얼마나 높으냐 안 높으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양가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실 거예요. 분양가가 높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기회가 많은 부분인데 실거주 필요 없고 투자 관점에서 신청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당시에 실수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시장의 흐름 상황에서 분양권 투자로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자, 그런데 그것들이 연속성에서 될 것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좋으니까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시점은요. 그게 만약에 상승장 후반이라 미분양이 증가하는 시점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제목 자체가 실거주가 필요 없고 투자 관점에서 신청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투자를 하신 분이 아니란 느낌이 들어요. 주변과 비교해서 똑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실수요도 가능하고 나중에 그 지역이 좋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철산이라고 하는 동네, 그러니까 광명시라고 하는 동네는 정말 좋은 동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단타로 하겠다? 요즘 분위기도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닌데 그 부분들의 또한 매도 타이밍과 또는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이 부분도 잘 모르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스스로도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 관점에서 신청했다? 글쎄요. 분양권 투자는 상승장 후반부 또는 조정장, 그러니까 상승장이 한참 된 후반부에 들어갈 때는 저는 분양권 투자 안 합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 말이 꼭 100% 맞는 건 아니죠. 하지만 분양권 투자는요, 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투자 관점에서 그냥 막연하게 신청을 했다? 그러면 저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시장, 여기서 주택 구입 부담이 상당히 커진 시장, 이렇다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지거나 조금 사람들이 그 가격들이 연봉도 오르고 그래서 그 가격들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간적 타이밍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인 조금 개념으로 접근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라면 조금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제가 분양권 투자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분양권 투자를 하게 되면은요, 소액 투자가 가능하면서 돈을 갖다가 뭐 따블을 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갭 투자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투자 시장처럼 느껴지세요. 그래서 갭 투자와 분양권 투자를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좋아하던 투자 시장에서 제가 낭패를 겪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 낭패를 겪은 이유가 뭐냐? 시장의 흐름 속에서 분양권 투자 시장의 가장 좋은 시점은 미분양이 천지로 늘어났다가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미분양이 줄어드는, 즉 그래서 가격의 거품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끊었을 때 엄청난 상승폭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상승폭이 엄청나게 나온 이유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실제로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실제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확률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꾸러기님, 뭐 이렇게 길죠? 포항 펜타시티 분양권 갖고 계시고요. 미분양이라서 중도금 밀리다가 곧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 상황에서 4천 계약을 포기하는 게 나을지 고견이 절실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구 테크노폴리스 실거주하고 계시고요. 두 채 가져가긴 여러 개 안 되고, 제가 재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두 개를 다 가져가긴 여러 개 안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결국 두 채를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타로 팔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다는 거죠. 단타로 팔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셨던 건 좋은데 지금처럼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낭패를 겪는 것 때문에 아까 위에 계신 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포항 펜타시티가 나쁘냐 좋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지방이니까 아까 제가 서울 뭐 둔촌주공이라든지 기타 광명이라든지 보다는 좀 덜하겠죠. 하지만 어차피 그 지역 자체가 일자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너질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단기 단타의 투자의 개념으로 타이밍도 알지 못하면서 들어왔던 것들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거였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손해를 보고 안 보고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천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남아서 다음에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금액이 손해고 그러니까 얼마 손해보는 게 너무 미칠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버티는 상황으로 가는데 문제는 그 버티는 상황으로 가다가 정말 더 감당할 수 안 될 수 있는 더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자산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느냐? 뭐 포기를 해야 되느냐 마나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아서 다시 출발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계약금이 2천만 원이었고 뭐 그때는 또 인플레이션 지금보다 더 안 좋았을 때니까 그때 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이었죠. 저도 2천을 포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포기했느냐? 저도 욕심부리다 그랬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구와 포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정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일단 미분양과 관련된 대책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대구나든지 포항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굉장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걔네들을 상대로 하는 미분양 대책이 나오게 되는데요. 미분양 대책이 나오게 됐었을 때 누군가는 그것들을 매도 타이밍으로 잡게 되고 누구는 그걸 매수 타이밍으로 잡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냥 큰 흐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대구나 포항 같은 경우는 큰 흐름이 한번 스쳐 지나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도 앞으로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버틸 수 있다면 전세 주시는 거 지금 제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저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입지나 뭐 포항이나 대구나 다 좋은 곳들이니까. 근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좀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선택드리는 거라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이 본인이 정확히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번에 완벽한 또 다른 좋은 것들, 가격이 좋은 것들, 금매들을 잡을 수 있는 상황으로 내 상황을 만드는 게 나지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 계속 말리면서 질질 끄는 상황은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렇다고 해서 대구나 포항이 나쁘다가 아니라 길게 보유하게 되면 대구나 포항을 한번 크게 터지는 곳이면 틀림이 없겠죠. 그러니까 참 답답한 부분이에요. 단기적으로 답을 원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단기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으니까 결국 선택의 문제는 여러분께서 꾸러미님께서 이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갔을 때 내 상황과 그렇지 않고 포기하고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 상황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 특정 지역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특정 지역을요 다 알지는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큰 흐름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큰 흐름으로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갯벌리기와 갯매우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무슨 지역에 무슨 아파트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그 아파트만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파트를 선택할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되 그 아파트보다 더 좋은 한 단계 위에 있는 물건들 또는 그 위에 있는 물건들이 어느 지역에 어디냐 그 주변에 또는 이거보다 더 떨어질 만한 한 단계 낮은 곳들은 어디냐 이런 지역의 동선을 찾는 게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파트 그 자체에 대해서만 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유현미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 양주는 미분양 관리 지역인데 이 지역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자 양주라고 하는 동네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좋은 지역입니까? 나쁜 지역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더 좋은 곳들이 먼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지리적인 입지가 상당히 안 좋은 곳이고 그래서 그 지역들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금 많은 곳들이 그쪽이 분양을 하니까. 근데 이 지역을 어찌 보시나요? 라고 하는 게 도대체 시간이 언제냐는 거예요. 양주도 사람 사는 곳이고요. 가서 보시면 되게 멋있게 잘 지어놨던 곳입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상당히 좋은 동네 중에 하나죠. 다만 사람들의 선호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아서 나타나는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겠죠. 하지만 이것들이 각종 공급 부족이나 이런 것들 상황으로 나타나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양주가 사실 얼마 전까지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좀 시차를 두고 올랐을 뿐.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을 보실 때는 뭐든지 동선에 따른 흐름이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 막연하게 이 지역을 어찌 보시나요라고 얘기하게 되면 서울 수도권 다 좋아요. 대놓고 얘기하면. 문제는 언제 오르냐를 모를 뿐이죠. 시차만 발생할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스스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양주라고 하는 동네는 누군가에게는 양주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가진 돈에서 양주밖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은요, 양주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뭘 챙겨야 되느냐? 이 지역이 좋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인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좀 알게 되실 거예요. 양주는 미분양 관리 지역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몰려가니까 그 지역에 물량 폭탄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거나 입지가 좋은 것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들이 안 좋아진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해소가 되는 상황이 된다면 양주라고 하는 곳들도 그 지역들 거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좋아할 만한 곳이기 때문에 오른다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은 항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뒤에 좀 처지는 부분이다. 이게 꼭 양주만 그럴까요? 파주라든지, 그쵸? 또는 인천이라든지, 또는 경기도 여주라든지 다 이런 것들이 동선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을까요? 나쁠까요? 라고 하는 거는 진짜 아니라는 거. 그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박하도다님 특정 지역을 말하는 이유는 그곳에 거주하거나 소유하고 있어서일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죠. 문제는요. 투자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자꾸 그 동네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결국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내 동네 외에는 다른 동네를 안 보는 그래서 시야를 넓히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를 하죠. 만약 내가 투자자로서 좀 더 나아가고 싶다면 내 지역에만 천착하지 말고 조금 뭔가 다른 곳들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또 은용님 거 한번 볼까요? 지방에서 거래량이 살아나는 곳들은 대장 입지 위주인 것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가 단기간의 유동성 공급이라고 생각돼서
이런 분위기가 중급지기 정도의 단지로 퍼지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죠. 저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방에서 거래량이 살아나는 곳들은 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 입지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죠. 자, 여기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가 단기간의 유동성 공급이라고 생각돼서 지방의 중급지로 퍼지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정부 입장을 봐야 돼요. 지금 지방 어쨌든 좋지 않죠. 전체적으로 좋지 않죠. 아까 위에서 물어보셨던 것처럼 포항, 대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 그나마 대장 입주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까지 퍼져야지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 주택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가 단기간의 유동성 공급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인정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 그 다음에 좀 끊어지는 모습이 보인다라면 자연스럽게 정부의 규제 완화가 다시 하나가 또 나오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모든 지역으로 움직임이 퍼져나가는 것들을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잖아요. 중급지까지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미분양의 해소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될 거다. 그랬을 때 미분양의 해소 부분에 해당되는 지역 중에 중급지가 어느 지역이겠느냐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벌써부터 앞에서 중급지를 먼저 놓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다. 지방 자체가 분위기가 안 좋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가 붙었을 때 지방의 대장단지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중급지로 이동하기에는 지금 현재 미분양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미분양 해소책이 나와야 되는 상황일 때 중급지 단지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나는 어느 지역에 미분양이 있는 곳들, 앞으로 입주 물량 같은 거 이런 것들 고려하면서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이냐라고 해서 지역을 먼저 선정하지 않고 이렇게 큰 인과관계 속에 있는 흐름 속에서 중급지를 투자하는 개념으로 흘러가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일단 미분양 대책과 관련된 지방 거래량에 관련된 포커스 중에서 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 미분양 주택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 이제부터는 지켜봐야 된다. 그래야 지방의 중급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송태근님 거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재개발 일산 원당 1구역, 능곡 2, 능곡 5구역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쯤 매수 준비 중입니다. 부룡님이 보시기에 지금 시기에 재개발 매수 좋은 것인지 이 구역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매수 10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저는 똑같은 지역을 질문해도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볼게요. 왜 그러냐면 매수를 하더라도 너무 급한 투자라기보다는 10년 이상 보고 계신 거죠. 아마 본인이 그쪽 근처에 살고 계시거나 또는 그쪽에 뭔가 연계고리가 있으니까 그쪽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그 지역을 얘기하기 전에 재개발 매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왔었지만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신축 아파트가 될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신축이 될 미래 가치를 접근을 하는 그 과정의 전 단계에서 무슨 일이 존재를 하냐면은요. 신축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우리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얘기 나오기 전에 분양권에 피 붙어서 막 올랐던 시기가 2016년, 17년, 18년 뭐 이런 시기였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즉 이게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신축이 될 미래가치 때문에 본다. 재개발 매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결국 신축이 될 미래가치가 지연되느냐 안 지연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연되는 게 언제 가장 심하게 발생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침체장에 접어들었을 때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왜? 재개발을 하게 되면 가격이 분양가가 높게 책정을 해야지 추가 부담금도 적은데 갑자기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부담금 늘어나고 그러면은 나 안 하고 말래라고 하면서 또다시 싸움질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재개발 매수가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만 보면. 근데 진행 절차가 조금 어느 정도 진행된 곳이라면 저는 지금 원당 1구역 능곡 2, 능곡 5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능곡 2, 능곡 5밖에 없죠. 솔직히.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그런 곳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지역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 단계가 어떤 단계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년 이상 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하신 거에 대해서 능곡 2, 능곡 5 좋은 구역이죠. 입지나 그다음에 단지의 구성이나 또는 이제 그 크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대단지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꼭 금액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0년 이상 보고 계시는 거라면
더 많이 떨어졌던 지역의 서울이나 이런 곳들도 굉장히 그 같은 가격대에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너무 빠르게 어떤 특정 지역을 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기도 합니다. 저라면 조금 더 기다리다가 서울 쪽에서 지금 진행되는 절차가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지금 급매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뭐 지역적인 거나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물어보신 거니까 어쨌든 10년 이상 보신다면은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오랫동안 진행된 곳이니까 오케이. 다만 다른 곳도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이런 생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마당당님이 올려주신 내용 한번 볼까요? 서울이고 갈아타기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 있는 준신축 단지가 있고요. 옆에 올해 입주 예정 단지가 있습니다. 또 인근에 분양 예정 단지가 있습니다. 셋 중에 갈아타기가 급하지 않을 때는 어떤 단지를 우선으로 봐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죠. 입주 예정 단지에서 전세 살면서 시장을 봐야 할지, 준신축 급매를 노려야 될지, 가격적으로 가장 유리할 것이 생각에 대해서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참 답을 드리기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지금 준신축이 있고 입주 예정 단지 있고 그다음 분양 예정 단지가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금 떨어지는 폭이 좀 줄어들었죠. 떨어지는 폭이 줄어들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중에서 제일 싼 거 사는 거예요. 아마 그 자체의 가격 중에서 준신축, 입주 예정, 그다음에 분양 예정인데 분양 예정은 좀 제외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격대가. 그러면 결국 지금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 준신축하고 올해 입주 예정 이 단지의 실제 가격이 나오죠. 그러면 그 가격이 직전 대비해서 얼마나 과대 낙폭을 보였느냐가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입주 예정 단지에 전세 살면서 시장을 봐야 할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전세 살면서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전세 살면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세를 살게 되면은요, 사람들을 자기를 시장에 야생에 던져놓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편하게 살면서 전세 가격이 낮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이 안 좋아지고 나면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좀 전세 가격이 좀 싸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관찰하지 않고 있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전세 가격 그 상승에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실제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세 살면서라고 표현하시는 것들을 되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편하게 살면서 시장을 안 보겠다는 얘기로 자꾸 들리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준신축 단지, 그냥 입주 예정 단지 중에서 상대적으로 원래 나왔던 가격 대비해서 가장 싼 곳에 그냥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고 제가 야생으로 던진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내가 물건을 샀다 하더라도 좀 있다가 또 다른 물건들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지금 살고 있는 곳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동네, 그 옆에 있는 동네 계속 이제 이동하셔야 되잖아요. 이동 또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자기를 야생으로 던져버리면서 실제로 계속 나를 관찰할 수 있는 시장에 밀어넣어야 되지 자꾸 그 부분들을 빼놓고 편하게 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냥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또 한번 밑에 좀 남겨주시고요. 뿜뿜뿜님께 지금 가장 싼 거라는 표현을 썼죠. 지금 가장 싼 거라고 해놓고 그 앞에다가 가로쳐 놓고 입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10년간은 급매물 투자 시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은 상승장만 올라가는 시장만 보셨다가 지금 떨어지는 장 보면서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떨어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움직이지 않고 계속 고정화되는 시장, 그러다 가끔가다 거래되는 게 급매물 싼 거 몇 개 해서 되는 시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장 자체가 되게 안 좋았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투자 시장에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상승장 때 아무거나 그냥 순서대로 쫓아가서 사면 돈 버는 시장에서 이젠 선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시장에서 그 차액들을 볼 수 있는 시장에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이걸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급매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경매 시장이든 기타 뭐 급매물을 사는 시장이든 낙폭 과대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거는 시장 자체가 예전하고 다르게 바뀌고 있다. 자, 신박하도다님 질문 하나 한번 볼까요? 분당 30년 넘은 시범단지 50평대 거주 중입니다. 좋은 데가 살고 계시네요. 잠실 쪽, 여의도 쪽 가격 갭이 줄어들어 갈아타기 생각 중인데 어찌 생각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한 고민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당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분당 그 노도시 특별법에 관련된 부분을 보니까 아마 분당에서는 그 서현역 주변이죠. 시범단지 쪽을 가장 먼저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아직까지는 제 추측입니다. 시범단지, 그다음에 역세권, 그다음에 가장 오래됐고, 그다음에 단지 자체가 구성이 잘 돼 있고, 이거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별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또 가려고 하시는 곳이 잠실하고 여의도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상급지죠.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폭발력은 여의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실이 나쁘다가 아니라 잠실은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이미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여의도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여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3, 40년 전에 그때 제가 그 건너편에 있는 영등포 살고 있었는데 여의도는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지금 이제 재건축이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의도 시범이라든지 뭐 한양이라든지 뭐 삼부라든지 이런 쪽 신통으로 해서 좀 더 빨리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사실상 뭘 해도 별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시범단지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좋은 단지고 아마 재건축 호재가 있는 거니까.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아무래도. 그렇다면 잠실과 여의도 쪽으로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다. 본인이 미래 가치가 어느 게 더 좋으냐의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잠실은 이미 보여줬지만 여의도는 아직 그 미래를 잘 안 보여주고 있지만 입지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시범을 가지고 있거나 잠실, 여의도 쪽 모든 곳이 행복한 고민이시니까 더 꾸준히 고민하시면서 갭이 붙은 곳들로 들어가시는 거 괜찮아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느 곳이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인동 이님, 대구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한 1년 뒤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대구 안에서 입지가 좋은 구축과 보통 입지의 신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매수를 생각하지만 시장이 좋지 않으면 더 전세를 살다가 후에 매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좋은 입지 구축과 보통 입지 신축이 가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신혼부부이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계획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계획하고 살아야 되죠. 그게 맞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 모르면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보여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지금 보게 되면 한 1년 뒤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1년 뒤로 생각을 하셨느냐. 뭐 나름대로 분석하셔서 하셨느냐.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냥 한 대충 1년쯤. 그러니까 약간 좀 무작위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근데 구축하고 입지가 좋은 구축과 보통 입지의 신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본인이 아직 공부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라면 무엇을 할까요? 대구 안에서 입지가 좋은 구축과 보통 입지의 신축. 저는 입지가 좋은 구축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는 것은 후진대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입지는 쉽사리 바뀌지가 않아요. 보통 입지에 신축이 들어가죠? 살 때는 좋죠. 저도 처음에 입주하고 신혼 시절에 그 신혼집에서 나오는 그 신축의 그 포르말린 냄새 정말 향기로웠거든요. 그 별로 좋지 않은 그 냄새가 향기롭게 느껴졌다고요. 신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몇 년 후에 느꼈던 감정은 보통 입지의 신축은 그 이후에 보통 입지의 구축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더라. 그 지역 자체가 뭐 떡상하거나 뭔가 바뀌기 전까지는. 그러면 입지가 좋은 구축은요. 구축이 더 오래되면은 재건축으로 가는 거고 하지만 입지가 좋은 것은 변함이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입지가 좋은 구축과 보통 입지의 신축을 얘기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조금 고생하더라도 젊을 때 고생하더라도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시장이 좋지 않으면 전세로 살다가 아까도 위에서 얘기했죠. 전세로 살다가라고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것 같죠. 전세로 살다가 시장을 계속 관찰하지 않으면요. 갑자기 전세 가격 상승에 뒤통수 맞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내가 샀잖아요. 사면 이것들의 가격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떨어졌으면 왜 떨어지는지 자꾸 생각하게 되면서 나를 자꾸 현장 야생으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주택 신혼부부라고 하셨죠? 스스로를 야생으로 던져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제로 그래봤고 제가 입주 좋은 구축과 보통 입지의 신축이라고 하는 부분을 실제 제가 신혼 때 그랬거든요. 2001년도가 결혼을 제가 했던 해였는데 2001년도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20평형이 1억 2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입지의 신축 아파트는 9천인가 그랬어요. 조금 더 떨어지는 곳. 그리고
그 시장의 흐름 속에서 목동 아파트는 그 이후에 그 몇 년간 미친 듯이 올랐는데 그런 것들 타이밍을 놓쳤죠. 그때부터 조금씩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느낀 거지만 입지가 좋은 곳들과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인도님 같은 경우는 좋은 입지의 구축, 흔히 말하는 신축발은 좀 있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니 좋은 입지를 가능한 먼저 잡는 게 좋다. 그리고 전세 사는 거 뭐 좋은데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싸게 살 수 있는 대상을 찾느냐고 신경을 쓰면서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시지 너무 전세 쪽에만 얽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전세는 결국 내 돈 남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매수를 하게 되면 떨어져도 나의 능력, 오르면 내가 다 먹는 거죠.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 고민하면서 또다시 공부하게 되죠. 왜 자신을 갖다 그런 쪽으로 다 밀어넣지 않으시려고 하는지.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은하수님, 영종국제도시 바다조망 미분양 매수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선택이신지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반대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입지를 생각하셨습니까? 조망권에 빠지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 조망권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조망권입니까? 라는 질문을 같이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조망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의 로망을 찾다가 실제로 입지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종국제도시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완성된 도시가 아니죠. 아직까지는. 그 동네가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완성된 도시가 아닌 상황에서 그다음에 사람들의 수요가 투자자가 빠져버리면 실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동네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영종도 같은 경우는 동네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따라서 가격의 진폭이 상당히 큰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바다 조망을 한다. 그 바다 조망을 보면서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세요. 근데 그걸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라면 철저하게 저는 잘못 선택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이 가는 데를 가야죠. 사람이 많이 가는데. 그리고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공이 많이 가는 데를 가야 되는데 조망이라고 하는 것에 나의 로망에 혹시 깊이 빠진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시간이 좀 더 경과하고 난 다음에 완성이 되고 나면 굉장히 좋은 동네이면 틀림이 없으나 아직까지 지난 몇 년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완성도라든지 기타 수요의 문제로 인해서 진폭이 상당히 크다. 예전에 공항신도시 생길 때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하늘신도시 생길 때도 그랬고요. 흔히 말하는 진폭이 등락폭이 상당히 컸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조망권을 보고 들어가시기보다는 완성된 상황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모두 다 좋아하는 상황일 때 움직이는 게 좋고 그때 한 가지 더 얹어서 조망을 보시는 거지 혹여라도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2월 16일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 저의 강의, 정규 강의가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보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